우리가 좀 멀리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삼질이라는 거 얘기하거든요.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 이 삼질 중에서도 빅퀘스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취약성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향성, 이 조용한 심정, 그리고 내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주로 따라가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라고 무조건 다 약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자기의 의견을 제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지 못하는 그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라는 말로 이어지고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은 이게 나한테는 거대하게 나를 공격하는 하나의 주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향성만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또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칠게나마 아울러 자존감이라고 부른다면, 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만 많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을 그 사람의 주제에 끼워 넣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를 밝히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 주장에 따라가면 이게 쉽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굳이 답을 발견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기는 한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그냥 헝덩하게 비어진 빈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또 한 번 비어지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 굉장히 우울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분화도가 낮은 분들이 계세요. 분화도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일수록 분화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는 정도가 깊을수록 분화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자가 분리된다는 뜻이고요. 화자가 된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의 품속에 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분리되어 나라고 하는 독립적 존재가 되는데, 그 독립적 존재가 될 때에는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컨트롤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오로지 내 감정 속에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감정에 매몰된 분들은 주로 분노가 많고요. 억울함이 많고 속상함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관계에서 나를 건강하게 보여주고 내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내가 약간 억울한 지점이 또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통 보면 분화도가 약간 낮은 분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는 늘 내가 당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계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면 단순히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와 가지고 있었던 애착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하게 서로 딱 붙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안정애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마 아버지가 나랑 함께 있을 동안에 즐겁지만 함께 있지 않는 순간에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안정 애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 부모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나를 배신한 것 같아서 회피하기도 하고, 내 부모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나중에 성인기에 도달해 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나와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쩔쩔맨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겐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도 나는 늘 불안하겠죠. 이런 각각의 요소들 중에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두세 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 관계의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미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손절이 제일 쉽죠.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그러다 고독사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과격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의 절단, 곧 절연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관련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혼자가 편하다, 이게 가장 많은 댓글이에요. 근데 그 마음 이해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우린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던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세계 속에서 결국은 나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린 분들이 그런 답을 하는 거라 저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혼자 있어도 괜찮다 느끼는 이유는 주변이 늘 시끄럽고 산만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TV는 늘 가만히만 있어도 떠들고요. 또 유튜브는 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까? 거기다 요새는 뭐 생성형 AI들 이런 인공지능들까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서 수많은 소음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제공되는 소리들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버려진 듯이 혼자 남겨져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고독은 거의 병에 가깝게 갈 수 있을 만한 스트레스다라고 불러요. 어느 순간 외로움이 공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뵀던 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누어도 좋다 허락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분 63세인데 남자분입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섭더래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지만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요. 아내가 있지만 아내는 새롭게 일을 가져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퇴직을 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됐는데 7개월이면 우리가 흔히 퇴직 후 허니문 시기입니다. 내가 이전에 못 해봤던 취미 활동도 해보고 잠도 뭐 늘어지게 자보고 이게 보통 허니문이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데 7개월 정도 됐을 때에는 이 허니문이 물론 끝날 때도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질 때는 아니에요. 보통 무서워지는 때는 한 2년 후부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갑자기 혼자 있는데 겁이 나면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집 자체가 이렇게 확 조여오는 느낌이 오더래요. 보통 이건 공황입니다. 도대체 이 경험이 왜 나에게 왔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상담 현장에 온 겁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7개월 동안에 만난 사람이 7명이에요. 그것도 퇴직 이후에 한 달 이내에 7명 만난 게 전부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만나질 않았더랍니다. 그 사이에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요. TV 보고요. 낮잠 자고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고양이 똥 치우고 사료 주고 고양이 잘 때 나도 같이 자고 이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감정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친구들이 다 바쁘더래요. 다 현직에 있는 친구들이었고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안 받는 후배들이 있더래요. 그러면 밖에 한번 나가볼까? 공원에 나가봤더니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딜 갔냐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을 가셨대요. 거기 가면 좀 시끄럽고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고 부킹이라도 될까 봐 갔더니 부킹도 안 해주더래요. 거기서 본인이 충격을 받았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해서 거울 앞에 섰더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한심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자신을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거울 속에 자기가 울고 있더랍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게 꼭 퇴직이 아니라도 마치 사막에 혼자 남겨진 느낌, 우주에 혼자 남겨진 느낌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순간은 절대 고독, 고통의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겐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이 홀로 남겨진 이 경험이 어린 시절에 있었을 수도 있고 청년기에 있을 수도 있고 중년이나 혹은 노년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혼자 두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때로는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공황장애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주 이상하게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이런 무망감이나 혹은 상실감이나 혹은 무능감까지 합쳐져서 내 삶을 자극을 넘어서서 공격하는 순간이 올 때는 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런 순간이 온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를 살펴볼 기회, 한 번쯤은 나를 이렇게 객관화해 볼 기회, 또 다른 시공간을 찾아서 나를 소속시킬 기회를 꼭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 나 손절하겠어.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또 한순간도 혼자 머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냐면 제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를 제가 만들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또 제가 500억이 있어도 만들 수 없는 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고서는 제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이 자리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손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혼자
머물 수 없다, 혼자 머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혼자 머물고 싶은 이유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거예요. 어쩌면 내가 배신의 골이 깊지 않았는가, 상처의 아픔이 크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적 배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됐다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또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됐다면 이런 것에 대한 회복과 또 치유 과정을 갖는 것 자체가 나를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또 내가 이런 치유 과정이 있어야 나라는 사람이 나를 곱게 보고 나를 또 환대할 수 있고, 내가 또 나를 환대해야 다른 사람도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를 환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그것 자체가 나에겐 고통이야, 혼자가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혼자 머무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머무는 건 결국은 그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기 시작해야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회복한다면 어쩌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이 얼굴 표정과 다른 사람의 그 냄새와 다른 사람의 그 움직임과 그 말이 기쁘게 느껴지고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삼질이라는 거 얘기하거든요.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 이 삼질 중에서도 저는 오히려 자랑질하는 친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와서 계속 돈 빌리는 친구들보다 100번 나아요. 그리고 이 자랑질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뭔가 내세울 게 있다는 친구인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친구들만 있는 것보단 내세울 게 한두 개 있는 친구들이 더 낫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자랑질을 할 땐 규칙은 좀 가지면 좋겠죠. 자랑질할 때 밥은 네가 사는 거다, 이 정도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으면 그 자랑질하는 친구와 나는 괜찮은 관계인 거예요. 계속 자랑 얘기만 들으면 이미 이 관계는 깨진 관계거든요. 또 기울어진 관계고, 시소를 같이 타야 되는데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한 번씩 있어야 이게 놀이가 되는데, 너만 계속 올라가 있고 나는 계속 아래쪽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탱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오래 못 가죠. 비례,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균형점이 너무 많이 깨져 있으면 이 관계는 저절로 깨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는 자랑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랑질 자체를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이 관계는 저절로 멀어지니 다음번에 만날 때 안녕 이럴 게 아니고요. 그냥 더디 만나면 됩니다. 10번 만나고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또 지적질의 경우도 쉽지 않죠. 근데 그 옆에 아첨하는 친구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나는 경강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조언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정말 행운입니다. 친구는 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없어요. 안전하기는 해요. 참 재미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으면 아유 참 별종이다 싶으면서도 되게 웃기거든요. 다채로운 친구들이 있어야 내 인생도 좀 다채로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가리지 마시고 대신 내 옆에 가끔씩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때로는 지적질도 해주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너무 지적질만 하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야 작작해라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친구하고 나는 같이 갈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계속 마치 바늘에 찔리는 듯이 얘기를 듣고만 있어야 된다면 이건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고문이라고 부르죠. 이런 관계도 저절로 멀어집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걸 계속 견디고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겠습니까? 또 욕먹을 텐데, 그럼 저절로 우리의 빈도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이간질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나만 살아남고 다른 것들은 다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우리가 이기성과 이기주의는 달라요.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때로는 이기성이 커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기성이 좀 작아질 때도 있죠. 이기주의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 이게 이기주의라서 가까이 하기 참 어려운 대상이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애가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기애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애만 있다면 이거는 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다 구분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랑질 너무하고 지적질 너무하고 이간질까지 막 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그 곁을 끊임없이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내가 피해야 될 관계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난 이미 관계 호구가 된 거예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도 낮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힘조차도 전혀 없는 분들인 거예요. 주변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전혀 거절 못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경계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1%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다른 약속에서 늦어서 그 사람의 약속마저 그 사람의 시공간마저 빼앗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저기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돼버리니 아, 내가 3시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 내가 2시 반까지 네 얘기 들을 수 있어.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도 못할 정도면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식물인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치료해야 될 상태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기를 지키는 힘 그리고 동시에 주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공부하고 상담도 받아야 되지만 분석을 좀 받아보시면 좋아요. 상담은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자와 함께 풀어가는 모든 과정을 상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쫙 펼쳐나 보는 겁니다. 아, 나의 이런 지점에 뭐가 있었고 저런 지점에 뭐가 있었어. 나의 강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거고 이 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일종의 조망 이런 객관화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침범하게 두지 않아요. 또 나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는 자기의 에너지 수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 수준이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만나고 나면 널브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야 돼. 무슨 코알라 같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앉아도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보면 타고나게 에너지가 좋은 분들이에요. 아마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적은 분이 에너지 많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다 보면 그냥 남은 에너지마다 다 날아가면서 힘들어서 따라가질 못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에 나는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 수준을 잘 알아야 돼요. 에너지 수준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 수준이 적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없잖아. 내가 원래 흐물흐물해. 내가 사람 중에는 연체류야.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에너지 수준이 적으니 아, 내가 여기까지 놀고 나는 간다. 안녕. 혹은 뭐 같이 술자리를 한다. 그럼 그냥 주무세요.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에너지 수준이 적다는 걸. 그러면 아유 얘는 또 자네 하면서 또 일어나서 다시 눈 뜨고 에너지 얻어서 다시 떠들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에너지 수준을 잘 아는 거, 또 자기의 성향을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기 컴플렉스 알아야 돼요. 잘난 사람 옆에 가면 누구나 다 못난이가 돼요. 근데 잘난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난 못난이가 아니라 나는 무생물이 됩니다.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난이 지점이 강하다, 내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다 싶은 분이 계시면 요거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셔야 다른 사람들의 말이 고깝게 안 들려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부리에 들어가면 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마다 나는 완전히 뒤처진 사람,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돈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넉살 좋은 사람은 돈이 넉살이에요. 넉살이 돈이고요. 그래서 나만의 최강점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의 강점 하나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이고 이 사람의 힘, 이 사람의 에너지,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내가 뒤처진다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강점은 뭔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게 나의 열등감을 이겨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거든요. 내게 가장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덮을 수 있는 거고 내게 없는 것들은 또 외부에서 내가 얻는 힘을 통해서 또 커버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에너지 수준을 아는 것, 또 나의 열등감을 알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를 위한 자원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옆에 둘 사람은 누군가, 절연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손절이란 개념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손해가 나면 끝낸다. 이런 의미에서 손절이란 말이 나왔는데 인간관계에 어디까지가 이익이고 어디까지가 손해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게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수명만큼 깁니다. 지금은 100세가 아니라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새는 나 스스로가 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그 1세기를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사람에게 마이너스만 있는가? 그런 경우는 정말 아주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긴 삶의 여정에서 보면 저는 그 가운데 진짜 봐야 될 건 평균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시점도 있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또 별로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최악일 때도 있지만 또 최상일 때도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평균값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무난해.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평균값을 보지 않고 한순간에 아주 단기로 이 사람이 나에게 뭐 마이너스였어. 혹은 나에게 뭐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절연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긴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또 언제 나에게 플러스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일 때 안녕, say goodbye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하기보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떠날 사람 다 떠나고요. 남을 사람 남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게 떠나보낼 사람 또 나에게 남길 사람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나라는 사람은 내 친구에게 어떤 사람인가, 몇 점짜리 친구인가, 내 가족에게 몇 점짜리 가족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는 과정이 1순위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간이 원래 다 외롭습니다. 우리가 뱃속에서도 거의 대부분 혼자였고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각각 태어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쓸쓸할까, 난 왜 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멈춰서 뭐 하시냐면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순간 말고요. 나에게 괜찮았던 친구 또 괜찮았던 순간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손을 꺼내서 세어보세요. 이렇게 세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가끔 있다니까요. 때론 빈번하게 있었다니까요. 다만 고통은 우리에게 침범하듯이 다가와서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한테 와서 박혀버리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찰나와 같이 지났던 그 좋았던 의미들은 내가 손을 꺼내서 세어보아야 비로소 생겨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어보는 행동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친구들을 떠올려 보시고 손가락을 헤어 보신 다음에 그 손을 다시 들어서 휴대폰을 열어서 그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하세요. 또 문자 한번 보내세요. 너무 낯설고 그렇다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리웠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니? 궁금해서 연락했어 하면서 2,000원짜리 이모티콘이나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 딱 보내시잖아요. 그 친구는 남은 생에 내 밑에 다 무릎 꿇고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온도가 간절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간절한 순간이 온 거거든요. 내가 간절한 그 순간이 됐을 때 그 간절한 순간을 또 겪고 있을 다른 친구에게 연락 한번 해보신다면 어쩜 우리는 서로에게 심폐소생을 하면서 서로의 온도가 되고 서로 기댈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